미국이 목표하는 물가가 2%. 그럼 미국 사람들은 안 죽어? 어려움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미국은? 네, 23년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더 본격화된다는 건 개인 서민들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요. 정말 요즘 같은 때일수록 경제과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과연 이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 과연 이 경제는 언제나 좋아질까? 금리는 언제쯤이나 잡힐까? 도대체 하늘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숫자로만 작용했다면 이제 진짜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거죠. 모든 이 경제 상황이. 그리고 리세션 이거 뭐 별 얘기 아닌 줄 알았더니 이제 진짜 우리까지 왔고 어디 다니면서 얘기하기가 무섭지 않아요 요새?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심지어는 뭐 출근길 인터뷰 뭐 해가지고 그냥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어젯밤도 11시 반까지 그 뉴스라인 마지막 그 KBS 마지막 뉴스 거기까지 하루 종일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안 좋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참 기운이 빠집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에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뭐 설마 죽게 하겠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네. 특히 김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매년 이 경제전망 책을 쓰는데 네. 경제전망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중요한 시사점들이 있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옛날에 네. 작년에 네. 현금 보유해라. 네. 현금 보유해야 된다. 집값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남들 막 추격 매수해라 그럴 때 막 아니다. 지금 하지 마라. 네. 또 얘기했었고. 예. 뭐예요? 광석의 예언. 빨리 얘기해봐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전망인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코끼리 뒷다리 보고 잡고 있어요. 코끼리 떼가 어디로 가는지 못 보고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코끼리 떼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돈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한번 세어보세요. 여기도 333페이지 한번 읽고 가볼까요? 한번 제가 그때 우리 MKTV 나와서도 얘기했어. 경제 읽기 나와서도 얼마 전에 경제전망에서도 강의에서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근데 한번 요 문구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21년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 네.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지키는 투자가 필요하다. 역사상 가장 낮았던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시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생겼다.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연 2%대 중반까지 오르고 금융사들이 연 5%에 달하는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도 있다. 영끌 비투 시대는 끝났다라고. 그렇죠. 이거를 언제 쓴 책이냐 하면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에 네. 그러면 작년 10월부터 준비했으면 딱 1년인데. 네. 그걸 근데- 말씀드렸던 거죠. 경제 읽기에서도. 근데 작년 10월에는 네. 미련이 남지. 주식도 오르고 있는 느낌. 올해 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려 안 들리지? 안 들리죠. 예. 23년 전망 프롤로그에 철부지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이 철부지가 뭐냐면요. 네. 철이 한글이에요. 계절. 네. 부지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계절 변화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오케이, 봄에 오케이. 씨 뿌려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해야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되지. 근데 가을에 만약에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만약에 가을에 씨 뿌리면 다 죽지. 농사 뭐. 망하죠. 망하지. 이 계절 구분을 못할 때 이런 난이 오는 거예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에도 사기. 금리라는 면에서 사이클이 있죠. 그 사이클을 결정짓는 핵심이 금리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에게는 높은 금리가 오고 누구에게는 낮은 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절 변화를 이해하듯이 그 시대를 규명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20년하고 21년은 금리 인하의 시대, 완화의 시대잖아요. 오케이. 그리고 23년은 네. 금리 인상의 시대, 금리 인상의 22년과 23년은. 그렇지. 그러면 이 완화의 시대에서 긴축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우리 2020년, 21년 계속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네. 이 풍선 분다, 자산 버블이다. 네. 근데 22년은 뭐예요? 버블이 수축되는 거잖아요. 그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종목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산 정성에 올라와 버리면 코끼리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게 봐야 보이는데 된다. 지금 제가 사실 어제 5시에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전자 주가가 왜 떨어졌는지를 강의하고 왔거든요. 재밌죠? 네. 근데 그걸 뭐라고 원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10만 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 5만 전자. 이게 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왜 10만 전자가 됐습니까? 제로금리 그것도 때 삼성이 또 잘해서 10만이 된 게 아니야.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산 버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완화의 시대일 때 10만 전자가 된 거고 긴축의 시대니까. 금리 제로일 때 긴축의 시대 금리 빅스텝 자연스텝 올릴 때 네. 삼성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자산 버블이 일어났다 그게 다시 꺼진 거예요. 삼성전자는 내내 역대 최고 실적만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가 종목만 보고 있으면 큰 걸 못 봐요. 큰 걸 먼저 보고 흐름이 제가 그때도 재테크란 소득을 네. 자산과 바꾸는 것. 그럼 어떤 국면에는 소득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예요. 네. 네. 어떤 국면에서는 소득을 안 갖고 영끌해서라도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거죠. 그렇지. 국면을 일단 정의 내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국면을. 지금은 자산과 소득을 맞바꿀 때예요? 아니면 그게 주식과 그 부동산과 네. 다른 입장입니다. 현재 그게 완전히 다른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금리와 역행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져.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돈을 두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지. 빼서 현금을 저축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 내내 그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기관들이 네. 그거 다 받아준 게 개민들인 거예요. 그거 받아주라고 제안했던 사람들도 나쁜 거라는 거죠. 왜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라고 하느냐.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과외받으신 거예요. 이 전체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현금화를 한 거야. 이미부터 했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한 거야. 근데 그 현금화를 걔네들이 받아준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걔네들의 현상이에요. 돈들이 다 모여서 그들에게 현금화가 되게 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게 경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종목으로 보니까. 주식이 경제인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거 되게 현상이에요. 중요한 말이다. 주식은 경제가 저 아니야. 아니에요. 주식은 경제가 아니고 부분 중이지. 경제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 경제 과외할 때도 거시경제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내려와. 근데 이제 주식이 답일 때는 이제 주식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이런 순서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난 2, 3년간 주식이 경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어.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라고 그랬었어. 너무너무 주식 했고 막 진짜 우리나라에 주식 손도 안 댔던 사람, 계좌도 없던 사람 다 만들었잖아요, 그때. 예. 그것도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동산도 그렇죠. 부동산은 어때요? 부동산은요. 자, 주식은 금리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먼저 돈을 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선반영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선 반영된다. 선반영이 언제 되냐면 보통 6개월 전에 돼요. 그러니까 6개월 후의 모습을 먼저 그림 그리고 빨리빨리 돈을 옮기는 거예요. 오케이. 달러도 그래요. 맞아. 외환 시장도.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 언제예요? 통상적으로 23년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오케이. 대략 2분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때가 기준금리의 고점이 형성돼요. 그럼 2023년 2분기 정도가. 아하. 그러면 그 지점으로부터 2분기. 적어도 6개월 전 정도면 네. 저점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겠구나.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조정되지는 않겠구나. 네. 주식시장에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제 큰 그림을 보는 투자자들이. 그렇지. 항상 6개월 먼저 들어가고 6개월에서 빠지고. 늦어도 3개월입니다. 오케이. 예. 그 밖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20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계속 갈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21년 끝자락에 영끌해가지고 내 집 마련한 분들.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쌓이고 제일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경제를 그림 그리지 않고 금리가 더 이제부터는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지금 금리 싸니까 덜컥 대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줄 알았나? 그러니까요. 근데 금리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올라간다 그랬지. 가파르게라고는 안 써 있었어. 가파르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이니까. 가파르게는. 가파르게는 아닙니다. 아까 여기다 더 세게 가파르게 아니요, 반드시 이런 말을 했어야죠. 22년에는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그냥 살짝 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안 듣잖아. 그런데 전쟁이라는 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전쟁 이후에 가파르게 올린 거죠. 부동산은 아까 얘기하다 말았어요. 예, 부동산은 정말 중요한 특징이
금리와 동행해요. 동행성. 지금 부동산 떨어지는데? 지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다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기준금리의 고점일 때 보통 통상적으로는 시중금리도 그때 고점을 형성해요. 물론 먼저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오르기도 해요. 시중금리는.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의 고점일 그 지점이 통상적으로는 시중금리의 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22년 끝자락이 대출금리에 대략 대출금리 8% 정도 찍을 거예요. 2달 남았는데. 예. 그리고 23년에는 그거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국면에 혹여나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8%의 대출금리에 의존해서 집을 누가 사?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렇지, 매수 주고. 그럼 예. 부동산이 떨어지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 매도자 입자, 내 집을 갖고 있고 다주택자 혹은 갭 투자자. 이들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쌓이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조정되죠. 그렇죠. 갖고 있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팔고 싶지. 근데도 안 팔리는 거죠. 지금 나타난 현상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지. 거래 절벽.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금리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크게 작용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률이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0.3%예요. 일주에 마이너스 0.3%씩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데 네. 이 조정률이 지금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더 가는 거죠. 마이너스 1%에 가깝게. 주간 단위로 1%씩 가격이 평균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굉장한 조정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름 반등한다 하더라도 23년 안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증가율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집가격이 상승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 둔화되는 지점이 기준금리의 고점에서 금리를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예요. 23년에는 금리를 올려놓고 안 움직입니다. 계속 유지합니다. 안 떨어져. 기준금리 23년 안에 내리기 어렵습니다. 자, 이게 제 전망이 아니라 OECD의 전망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월드뱅크랑 IMF 방문하거든요. 전망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리 추이는 제가 전망하지 않아요. 그걸 전제로 깔고 한국 경제를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OECD도 마찬가지 올리고 계속 유지입니다. 올리고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물가가 아직 안 잡혔기 때문이에요.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물가는 잡힌데 서민 경제가 다 망가지잖아. 그 망가지는 걸 유도하는 게 통화 정책입니다. 일부러 망가지라고? 네. 망가지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끝이? 망가지면 경기 침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오면 그 후는 뭐예요? 경기 침체 오면 드디어 물가가 잡힙니다. 많이들 그런 얘기하죠. 아니 금리 올린 지금 제가 22년 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 경제가 선진국 먼저 회복됐잖아요. 근데 원자재나 부품을 이 신흥개도국들이 공급을 못했잖아요. 네.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 때문에 더 촉발된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2위. 알루미늄 생산국, 네, 네. 가스, 비료, 밀. 그러니까 이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이렇게 부족했는데 더 부족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인플레이션이 나온 거고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진 거예요. 오케이. 41년 만에 최고치니까요.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올린다고 얘를 올리느냐, 금리를 올린다고 전쟁을 멈추어서 이렇게 만드느냐, 그런 일은 아니죠. 그쵸.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얘를 떨어뜨리는 거죠. 얘를 떨어뜨리는 게 뭘까요? 경기 침체를 용인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유도하는 거네. 그러니까 수요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금리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소비가 위축돼요. 그치. 왜냐하면 실질 소득이 줄어서. 줄어서.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올리면 투자를 위축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지금 기업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저는 경영전략회의 다 가니까 긴축이에요. 다 긴축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뭘까요? 당장 돈 안 되는 것들. R&D 예산, 신제품 개발 예산, 교육비 뭐 이런 당장 돈 안 되는 것부터 정리를 해요. 그래. 하지 말자. 그러니까 신사업 정리하고 이런 게 긴축이고 이런 게 내핍이에요. 전략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가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반도체 네. 수출이 안 되는 거 이게 반도체 수요가 주는 건데 그렇죠. 반도체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리모컨에도 들어가고 자동차 키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는 여러 개 들어가고 자동차 한 대 200개 이상 들어가니까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전자기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글로벌리 이런 수요가 줄고 기업들의 투자가 줄면 반도체 수요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까지 떨어진 것은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가 역유동성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실적마저 어두우니까 주가가 반등은 하겠지만 매우 뚜렷한 반등이 어렵다는 거죠. 실적 장세예요, 이제부터. 유동성 장세는 끝났어요. 끝났고. 유동성, 역유동성, 이제 실적.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만 맞습니다. 투자가 가능한 거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 놓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식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네, 네, 네. 엊그저께 경험했던 그 공식, 20년에 뭐 하라고 해서 투자했던 그 공식을 지금 대입하면 안 풀려요, 안 그 풀리지. 문제. 예, 다 잊어버려야 엉뚱한 공식 가지고 문제 풀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2023년에 네. 그 전반적인 거는 조금 이제 예측을 해 주셨잖아요. 네. 조금만 더 2023년도 이제 사실 다 궁금한 게 네. 이제 올해 어떻게 견뎌나가고 2023년에 혹시 제가 또 어디 보고서 봤더니 금리가 봄까지는 네. 이렇게 최고치를 치다가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해서 네. 약간 기대를 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려도 내년에 뭐 다시 확 내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전 금리처럼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여러분들께 네, 어떻게 그 가야 너무 될까요? 좋은 말씀 꺼내 주셨어요. 이게 왜 좋은 말씀이냐면 이 금융기관들이 올해 내내 22년 내내 계속 희망을 줬어요. 근데 고문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정점 찍은 것 같다. 우리 시장이 기대하는 이번 미국 물가 상승률은 8.1이야. 그랬는데 9.1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게 마치 고물가 찍고 정점 찍고 이제는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 맞아요. 주는데 확인하는 거. 희망인 줄 알았던 희망 고문이었고 희망인 줄 알았던 희망 고문이었고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고 그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당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경제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 금리 인상 여부는 제롬 파월이 결정하는데 자꾸 금융기관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 파월의 말을 파월 어떻게 씁니까? 그거 물가 떨어지는 거 관심 없다. 우리는 2% 골. 목표 물가가 뭐예요? 2%. 미국이 목표하는 물가가 2%. 그 미국 사람들은 안 죽어? 이 상황에? 안 어려울 죽습니다. 거 아니야. 어려움이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미국은? 네. 시작은 23년의 시작이에요. 아직 많이 물려 계신가 봐요, 선생님. 그렇게, 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어쨌든 물가 잡힐 때, 이번에 만약에 물가 못 잡으면 파월은 2번 실수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절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물가 잡는 노력을 할 거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견딜 것이다. 이미 여러 번 표현했어요. 근데 그 말을 자꾸 안 듣고 금융기관이 이제 물가 정점 찍고 떨어지니까 금리 인상 속도 둔화될 거야. 자꾸 그 말만 민감하게. 그러니까 자꾸 희망 내가 듣고 싶은 그러니까 얘기만 왜냐면 들어요. 자꾸 듣고 싶거든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거에 매혹되는데 경제과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거에 휘말리지 않게. 휘말리지 마셔야 돼요.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경기 침체가 더 본격화된다는 건 개인 서민들에게는 어떤 타격이 있다는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리세션의 그 가장 대표적인 징조는 네. 안타깝게도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고용 침체가 와요. 고용 침체가 당연히 그러니까 오겠지. 고용 따라오지. 규모를 줄여요. 이건 구조조정 뭐 이런 얘기예요? 구조조정도 있고요. 정리해고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나갈 때 추가 채용을 안 하는 방식. 오케이. 이게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추가 채용을 안 하는 것만은. 자연적으로 나가는, 은퇴하는 인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메꾸지 않는 방식인 거예요. 주로는. 그리고 좀 급한 회사들은 희망 퇴직도 하겠고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사업 재편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이냐면 대기업들이요. 네. 아예 특정 사업, 여러 사업 중에 지금 돈 되는 사업은 놔둬요. 근데 지금은 돈 안 되지만 계속 키우는 사업이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이게 스타 사업군이죠. 네네네. 캐시카우고. 근데 스타 사업군을 정리하는 방식의 전략이에요. 기업들의 전략이. 왜냐면 지금 돈 안 되니까. 네. 그럼 이걸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각종 원자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1차 벤더사는 이게 전체 매출액이에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기자가 이제 완전히 통째로 영향을 받겠네. 그게 수순이고 어떤 기자가 그걸 질문하길래 저도 모르게 답변이 나온 게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데 그게 이제 중소기업한테는 목을 졸라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고용 침체가 야기돼. 그러면 이제 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근처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나 이렇게 다 순순히 쫙 오는 거죠. 도미노로. 그런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 우리의 활로도 좀 어려워집니다. 전반적으로. 그게 경기 그럼 어떻게 침체를 뭐 먹고 살아야 돼 그래 서민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죠. 스스로 돈 벌 수 있는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야 되네. 그거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년은 그런 국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를 읽어주시면 네. 나한테는 숙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지금 우리 154만 구독자 여러분, 예. 그리고 7만 8천만 우리 학생들, 예, 예. 이거에 영향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또 김광석이한테 가서 물으면 될 걸.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몰라. 그러니까 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아. 물론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인간의 몸부림이 어떻게 돼야지 버텨낼 수 있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저는 애쓰는 거죠. 네네네.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희망적 요소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저는 경제니까 뭐 자산 관리나 재테크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좋을까 이것을 좀 그림 그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빚을 지는 것과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빚 지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매월 나가는 이자 상환 부담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문의가 온 거예요, 올 봄에 저한테. 네. 이거 20억 가겠냐고. 근데 그 분양가 6억 8천입니다. 예? 무주택자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뭐 벼락거지라는 뭐 모욕감도 그렇죠. 느끼셨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무주택자들은 또 좋죠. 무주택자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하고 뭐 벼락거지라는 뭐 모욕감도 그렇죠. 느끼셨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옛날에 과거에 그 낮았던 가격에 비하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떨어진 것 같지도 않대요. 또 정확한 말씀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올라간 거 있잖아요. 네. 고점이 10억짜리라고 말씀드리면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딱 말씀드린 뭐하고 실사례예요. 네, 네. 17억까지 갔어요. 최고가가. 작년에? 네, 경기도 수도권인데 17억 갔어요. 네. 올 봄까지 갔습니다. 봄까지 오, 갔는데 17억. GTX 호재도 있고, 그러니까 뭐 호재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신축이었어요. 그리고 입주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많으니까 이게 쫙쫙 올라간 거예요. 웬만한 것도 10억이니까 뭐 17억 가죠. 갔는데 그 문의가 온 거예요. 올 봄에 저한테. 네. 이거 20억 가겠냐고. 근데 그 분양가 6억 8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욕심도 이 사람아, 내가 볼 땐 내려가니까 17억인데 16에 팔아라. 팔으면 아마 11억 12억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오케이, 그럼 오케이. 또 본다. 못 팔죠. 난 올릴까 봐. 버텨볼게. 버텨볼게. 네네. 그래서 버텼어요? 버티고 지금 약간 뭐 지금 한 14, 13억까지 일단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도 손해 안 봤잖아요. 네. 6억 8천의 분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내려온 게 아닌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내려온 게 6억 8천이랑 아니지. 분양가를 알거든요. 어. 근데 저 집이 왜 20억 웃기네 이랬다가 그렇지. 뭐 15억 더 웃기네 더 내려와 이러고 있는 거죠. 안 사는 무주택자분들은. 거죠. 예, 살 일이 없죠. 이 비싼 금리에. 그렇지. 내가 무슨 은행에 돈 대줄 일이 있어? 그렇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담이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저 서울 시민의 평균을 내보면 소득이요.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70%가 연봉 6천이에요. 서울 시민의. 근데 서울이 무주택자가 50%, 유주택자가 50% 되거든요. 네. 정확히는 이제 무주택자가 더 많죠. 한 51점 몇 그쵸? %인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보면 다 6천 이하라는 얘기잖아요. 70% 밑이니까. 5천 이하, 4천 이하인데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집값에 이자를 낼 일이 없어요. 그러네. 안 됩니다. 안 그러니까 되죠. 집값이 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오른 거는 그들의 실질 소득으로 올린 게 아니고 금융으로 네네, 금융으로 올린 땡겨서 겁니다. 아, 그냥 올린 정확하십니다. 거예요. 네.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다 빌린 돈으로 다 같이 집값이 올랐다가 네. 결국에 이자만 남고 내려가는 중이네요. 이자 그렇죠. 부담만 남고. 네, 맞습니다. 야, 잘못 그랬군요.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자산마저 날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장이죠, 지금이. 근데 여기서 네. 우리 한문두 교수님께서는 2028년까지 최대 40%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예측하셨어요. 2028년까지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40%는 확정적이고 오. 심하면 50%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자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오. 50%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도 이제 경제를 조금 봤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이미 반토막 난 데 많잖아요. 경기도에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뭐 어디라도 동네 얘기하면 또 미안하니까 제가 그렇게. 뭐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이 50%된 곳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강남도 지금 40%대 빠진 데도 많고요. 강남 4구 중에. 진짜? 현재 서울도요. 강남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왜냐하면 40% 빠졌어도 비싼 집값이니까 뭐 부담이 없으니까. 강남의 4구 중에 강동구요. 강동구에 고덕 롯데캐슬 아 맞아. 빵빵빵 있어요. 고덕 얘기 들었어요. 이게 16억 8천 가다가 지금 11억이에요. 그럼 거의 35% 40% 빠졌죠? 그리고 그렇구나. 또 근처에 또 한 1000세대짜리 몇 년 안 된 거 있어요. 그라 뭐 있는데 그것도 그것도 동네, 강동구. 16억 찍었는데 지금 10억이에요. 거래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내가 만약에 16억에 샀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이 된 거죠.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켰으면 잠 못 주무시죠. 진짜 힘드시죠. 몇 억이 날아가는 이게 월급쟁이들한테 네. 몇 억이 그냥 생돈이. 그렇죠. 자기 있던 자산마저 날리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못 2022년에서 2028년이면 이제 내년 2023년 다 네, 왔으니까 다 왔죠. 약 한 5년에서 뭐 6년, 7년 뭐 한 이 정도 잡는다고 보자고요. 네, 네. 28년까지 봤었죠. 그럼 이동안 집값이 계속 추가로 계속 지금부터 40% 50%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네, 그렇게 봤었는데 네. 우리 미국 파월 아저씨가 네. 이렇게 급하게 짧은 시간에 올릴 줄은 저는 상상 못했거든요. 그 60년 역사 중에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미국도 폴 볼커라고 옛날에 저 70년대 그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네. 금리가 10%일 때 20%까지 올렸거든요.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네. 그런 시절이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때 모르고 이거 그냥 그거가 없었을 때 이 예측을 하신 거죠? 폴 볼커 그 데이터를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지금 물가가 갑자기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이게 묘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지금 위에 사람들은 알고 있고 오케이. 우리 이제 서민들은 모르시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딱 보니까 이건 금리를 한 1, 2년 안에 전 2년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차근차근히 올릴 줄 알았더니 이거 뭐 6개월에 확 올려버렸잖아요. 그건 제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야 이렇게 짧게 올리면 충격이 안 오나 조마조마할 정도로. 근데 크지. 미국이 자기들이 버티니까 딴 나라들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한 1, 2년 더 걸리겠네. 근데 일단 내년은 무조건 침체입니다. 100%. 그거는 뭐 작년부터 올 초부터 다 알고 있었고요. 시청자분들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이제 상승론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반등한다. 내년 초에 금리를 멈추면 다시 집값이 오른다 이러시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건 겁니다. 미국에서 한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마다 한 3, 4번 정도가 경제가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물가가 잡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해 준 거예요, 바로. 네. 바로 인하니까 물가가 리바운딩 되는 거예요. 다시 뛰는 거예요. 그거를 겪고 나니까 경험이 생긴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80년대 이후죠. 그때부터는 버블이나 이런 게 터지면 금리가 인하해 주잖아요. 버블이 터지면 경기를 활성화하느라고. 경제가 지금 거품이 생기면 딱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막 경제가 이상하고 이러면은 거기서 바로 안 내려주고 6개월에서 1년을 갖다가 이렇게 서베이를 해요. 그냥 놔두고. 그러면 경제상을 보면 조금씩 내리든지 이렇게 1년 동안. 그러면 그게 그동안 망할 사람 망하는 거잖아. 정리가 되는 거죠, 버블이.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과욕을 부린 사람들은 망하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벼락거지가 됐던 분들은 이제 정상화되는 시장을 보게 되시는 거고 그 과정이 이제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봐요, 재무당국에서. 우리나라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물가가 2%가 돼도 만약에 돼도 바로 안 내립니다. 무조건 1년은 그 금리로 가요. 그럼 그 1년 동안 못 버티는 분들은 정리가 되겠죠? 그렇지. 그 정리되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입주 물량도 또 많아요. 강남 4구 같은 경우. 내년 봄에 아마 강남 4구 전세가 더 내려갈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반포 매매가 40억짜리. 네. 전세가 작년 가을에 23억, 지금 13억.
이분들 어떡하죠? 10억을 메꿔야 되잖아요. 메꿔야 되네. 자산가들은 괜찮지만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박살났습니다. 특히 강남에. 정말 실화 얘기 드리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 기업 다니는 분이 네. 올인해가지고 강남 딴 데 있던 분인데 강남 집을 배팅을 한 거예요. 오케이. 배팅하고 고시원에 살았어요. 1년 반째 사시다가 작년 겨울에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제가 컨설팅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터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뒤는 점점점 그렇습니다. 그렇게 탐욕에 불타오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 고시원에 누구대 이 얘기하면 좀 충격받으실 텐데 딸 데리고 살아요. 네, 그렇게 탐욕이 무섭습니다. 근데 한 방은 맞잖아요. 만약에 그게 6억 8천에 분양을 받았는데 풀 끌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17억이 되면 15억에 팔아도 따블이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꿈도 못 꿀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해본 거예요, 배팅을. 근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니라 하이리스크 하이 폭망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자산을 이제 관리하셔야 할 때가 이제 된 거죠. 그래요. 내년 한 해 동안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주택 물량이 이렇게 원래 굉장히 많이 올해 내년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천이 요새 시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올해도 4만 한 2천 개가 되고요. 4만 2천 가고. 네네, 인천만. 그리고 내년은 더 많습니다. 한 4만 5천 개 됩니다. 이야. 후년도 또 한 꽤 됩니다. 그 4인 가족으로 하면 뭐 몇십만이네요. 네, 근데 그 물건이 평소 인천 입주 물량의 한 2년치가 한 2년 만에 6년치가 나와요. 4년치 물건이 남아돌아요. 그래서 지금 인천은 이제 엄청나게 내릴 겁니다. 지금 그림 두 개 보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매매 가격 하락도 인천이 제일 셉니다. 그게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그렇죠. 전세 가격도 하락이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수원도 그래요. 수원도 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소득이 늘고 새로운 집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빌라나 그 밑에 급들은 빌 수가 있겠죠. 실제로 서울도 빈집이 1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경기도도 빈집이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유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좋은 집인데 더 싸? 글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 영향은 영등포는 어떻게 돼요? 주택 가격이 내려가겠죠. 빠져나가니까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물량이 좀 많아요. 한 15만 채 들어와요. 내년 한 해 한 10에서 15만 채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 이동을 하고 사가니까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이게 채워질 텐데 내년에 안 그럴 겁니다. 아마 텅텅 남아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내려가겠죠. 또 내려가겠지. 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데는 정말 시청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번에 그러면 서울도 지금 보니까 분양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파크 포레온, 둔촌주공. 네, 했죠. 예. 예,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청약 같은 거 네, 많이 나온다. 있죠. 예. 옛날에는 진짜 청약에 당첨되는 최저점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니까 네, 로또였죠. 엄청 몰래 예. 로또였었잖아요. 예.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로또인가요? 지금 로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기억나실 거예요, 대표님. 우리 2010년도, 12년도 때 강남에 막 미분양 나오고 그럴 때 맞아요. 연타로 그때 조합원들이 안 팔리니까 지금처럼 금융이자병이 늘어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가 그럼 부담을 더하고 분양가를 낮추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일명 착한 분양가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착한 분양가. 회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우리가 싸게 팔자 그래가지고 착한 분양가. 아니면 분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분양가가 많이 내려왔었죠. 이 파코프레온하고 장희동의 레디안트 둘 다 아슬아슬하게 마감이 됐는데 본계약까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분들, 자산가들,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이게 여러분 요번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규제 완화를 풀었잖아요. 수도권을. 수도권에 이제 분양 물량이 많습니다. 이번에 네. 내년 보면 12월, 뭐 1월, 2월 엄청 많은데 그 물량들이 지금처럼 1순위 주택 청약의 개념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남는 물건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지역을 다 푼 겁니다. 풀면 어떻게 돼요? 일반 사람이 투자의 개념이 있으면 가서 전매 제한이 없죠. 가서 사죠. 대출 많이 해줘. 그러면 옛날처럼 똑같아요. 전세 보증금 끼고 나중에 내가 갭 투자 대출 받고 돈 없이 사인해서 돈만 벌겠다라는 네. 그런 투자 심리를 투기 심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던진 거예요 지금 정부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먹히냐? 지금하고 내년 초까지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산이 좀 안 나와요. 잘못하면 물려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케이. 이거 분양을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분양가보다 더 내려가네 집이.
아, 이거 할 일이 없네. 이건 물리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러네. 그럼 집값이 더 내려갈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죠. 진정한 투자가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성적이 차기 현장들한테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분양 옛날 같으면 이게 원래 10만 청약설이었거든요. 네. 청약 한 10만 명 한다고 포레온이. 그런데 이제 15,000명 했어요. 뭐 5대 1도 안 돼요. 그래서 2순위에서 겨우 맞춰가지고 6, 7대 1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달이 났다는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큰데 왜? 강남 4구잖아요. 네. 입지도 최고고 가격만 살짝 비쌌는데 이 정도면 네. 다른 현장은 어떻게 했어요? 입지도 떨어지는데 가격이 비싸면 거의 반토막 나겠죠? 그래서 미분양 시장이 이제 벌어질 거고 그럼 정부가 이제 말씀드린 규제 완화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풀 거예요. 네. 풀 때 정부는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제가 볼 때 정부가 올바로 한다면 건설해서 미분양된 것만 사라 이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건 공익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분양에서 건설사가 힘든 거를 사줘서 돈이 있으니까 건설사도 유지하게 하고 나중에 시장이 안정됐을 때 그동안 공익을 자기 돈을 투자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이거는 누가 봐도 좋은 건데 기존 주택까지 할지 아니면 미분양 건설주택만 매입임대 사업을 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규제 그러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규제 완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규제 완화의 정도는 어느 정도고 이 규제 완화의 효과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규제 완화가 지금 너무 빨랐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사람들이 다가설 수 있는 수준에서 감내할 수 있는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일 때 미친 집값일 때 이 수치가 160이에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62일 때 사람들이 못 버티고 이제 미친 집값이라고 막 얘기하고 거부감이 났을 때 터졌단 말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같이 왔죠. 그건 외부 요인인데 많이 풀어줬어요. 규제를 다 풀고 지금 말씀하신 규제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풀었습니다. 다 풀었는데 집값이 전세 대출 확대하면서 살짝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아 이거 집값 또 뛰면 안 되니까 그때도 뭐 이런 정치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너무 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약간 대출을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집값이 다시 또 내려왔다가 계속 한 4년 동안 쭉 침체하다가 또 똑같이 풉니다. 이렇게 쫙 풀고 재건축 규제 하나까지 다 풀고 전세 대출을 심하면 유주택자까지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투기판이 된 거죠, 사실은. 그게 불길을 1년 뒤에 그걸 멈춥니다, 또. 1년 뒤에 놀래가지고 가계부채가 막 심각해지니까 전 합동부처 종합 뭐 가계부채 대책 방안이라고 1년 뒤에 또 회의를 해서 발표를 해요. 또 이제 규제를 해요. 시점이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요. 네. 미국이 저금리가 들어간 겁니다. 또 뭐 이런 게 겹칩니다. MB 때도 잠시 뛰었던 것도 저금리가 그러니까 외부 요인인 저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요인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규제 완화를 똑같이 던졌어요 예전처럼. 지금은 금리가 어때요? 치잖아요. 엄청 높으니까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효과가 똑같이 안 나겠네. 옛날이랑 다르겠네. 당연히 들을 수밖에 없는데 무리하게 던졌다고 보는 게 그럼 미국이 내년 상반기에 잠깐 멈췄을 때 안 내렸더라 할지라도 심리적으로는 아 이제 멈췄구나 할 때 그 대책을 냈으면 시장이 잘 받쳐줬겠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풀어서 지금 효과가 없고 12월에 임대사업자제도 푼다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정부로서는 완화라도 해야지 어떻게 좀 경제가 돌아가게 한다 이런 판단인가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시장이 안정돼도요. 투자 시장들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오케이. 독일도 임대 시장이 많은데 민간 시장은 다 거래가 돼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지 알맞게 규제 완화를 해주면서 국민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뭐 그런 시장으로 유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네. 부동산 트렌드, 내년에 바뀌는 부동산 법, 우리 일반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재건축 그 규제 완화 있었잖아요. 네. 재건축 그 안전진단도 풀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도일 때 1주택자든지 감면정이 생겨서 부담이 좀 줄었어요. 그 분양가 상한제도 이제 분양가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건축비 상승분이나 뭐 이주비 이런 금융비 들어가는 걸 다 합쳐줘서 분양가가 조금 높아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니까 호재라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유의하실 건 뭐냐면 재건축은 보통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래요. 근데 그중에 첫 단계가 안전진단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출발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지금 투자할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죠. 재건축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위원회 만들고 이 단계가 10년 걸린다 이렇게 아시고 투자 시점은 조금 지나서 하셔도 된다. 그럼 미국 금리나 파월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미국이 금리가 멈추고 물가가 잡히면 그때 집 사세요. 너무 미안하니까 국민들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친아버지는 나를 안 돌보고 바깥에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케어해주는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년 시장 그렇습니다. 이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구제 하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반 시장에 계신 1주택자나 무주택자분들한테 해당은 안 돼요. 다만 이제 투자 개념에서 우리 이제 MKTV가 투자 개념에서 본다라면 갭 투자할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 월급 셀러리맨들 입장에서 현명하게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갭투자를 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전세를 레버리지로 삼아서 뭐 내가 10년 뒤를 보고 투자하실 분도 계신데 네. 지금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저희 경험으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이 위기가 1년 만에 회복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상. 맞아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뭐 일종에서 얘기하는 뭐 법이 완화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뭐가 풀리고에 너무 현혹되지 현혹되지 마시고 말고. 네. 그 중심을 잡으시면 보입니다. 시장에. 그 금리가 멈추고 나면 미국도 분명히 6개월 1년 본다 그랬으니까 그때쯤에 시장을 보시면 시장에 보입니다. 아, 투자할 거, 안 할 거, 여기는 아직도 안 빠졌네, 여긴 빠졌네. 그럼 그때 이제 계산하셔서 아, 내가 이제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있나 없나 그때 판단하셔야지 지금 좀 성급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상반기까지는 계속 시장을 지켜보시다가 하반기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든지 네네네. 뭐 중국이 갑자기 살아난다든지 미국 물가가 확 잡히다든지 이러면 그때 같이 하셔야겠죠? 이게 금리와 정기화 물가와 확이니까. 전 세계 동향도 좀 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아, 좀이 우리는- 아니라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 그거부터 보셔야 됩니다. 아, 그거부터 네, 봐라.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 모르고서 투자 얘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실수하게 돼 금리와 물가 있고요. 보고. 예, 지금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앞으로 분양가가 안 내려올 거다라는 표현들이 많으신데요.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일부분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분양가가 15억짜리라고 가정을 하면 건축비가 개포동, lem미안, 강남 쪽에 최고로 짓는 것들은 한 1,000 정도 합니다. 한 평당. 1,000이면 30평이 얼마예요? 건축비가. 3억. 3억입니다. 근데 그게 20% 정도 오른 거거든요. 50% 올랐다고 칠게요. 건축비가. 그럼 4억 5천이잖아요. 건축비는. 네. 분양가 얼마예요? 15, 2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억 5천 올랐잖아요. 아직 여유가 많이 있네. 그러니까 거기. 집값은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비중에서 사업비와 토지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건축비가 어떤 데는 뭐 30% 오른다고 치면 또 요즘 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경제가 다시 안정되면 다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올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중을 따지면 10억짜리 집이면 똑같이 3억인데 4억 5천이 됐어요. 네. 이건 그냥 올라가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20% 내려오면 집값이 더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장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보세요. 분양가를 이제 낮추는 제가 볼 때 낮출 것 같습니다. 낮춰지면 그분들의 논리가 안 맞죠? 제가 드린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원을 버는데 이걸 해서 10원의 원가가 20원으로 2배가 됐어. 그 90원으로 줄잖아요. 안 버나요? 벌잖아요. 그래서 이건 계속 시장 간다. 80원에 팔아야죠. 사람들이 안 사면 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분양가는 그래도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지내시면서 이렇게 하셔라라고 이렇게 용기 있는 한마디를 좀 주신다면요. 사람이 이제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공술의 공수거거든요. 갑자기 왜 죽는 얘기를 하시고 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항상 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려우신 영끌하신 분들 네. 되게 힘들어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이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자분들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건 또 지나셨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항상 이 뭐 대표님도 아시면 인생은 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 오셨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 이게 우리가 이 2차 세계대전 때 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살아남은 분들은 지금까지 이 문화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을 향유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좋은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어려운 네. 것도 하나의 작은 전쟁터라고 생각하시고 아 내가 여기서 잘 극복하면 희망찬 내일은 분명히 오는구나. 그리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시면 이 위기도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희망찬 상황을 좀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아요. 이제 금리도 오르고 집값은 폭락하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 하셨던 분들에게 기초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을 잘해 주셨고요. 여러분 내년도 무사히 네. 지혜롭게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내년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언젠가 맞습니다. 또 그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정적인 그 합리적 가격으로 내 집도 마련하고 네, 이럴 수 있는 맞습니다.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당연합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고요. 여러분 연말 잘 지내시고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제일 중요하네. 사람들의 제일 심리가. 2000년이나 네, 그때 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락하고 이제 다음에 올라갈 때는 바뀌어 인기 있는 평형대가. 네, 없어요 이제. 지금 이제 KB 지수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하락으로 이제 변한 게 최근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평형대가 나눠져 있잖아요. 다음 사이클. 그러니까 하락하고 이제 다음에 올라갈 사이클, 때는 바뀌어요. 뭐가? 인기 있는 평형대가. 왜? 간단하게 설명하면 지금 이제 한 2014년부터 21년까지 거의 한 8년 이상 올랐잖아요. 네. 오를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소형이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요때. 예. 소형이 인기가 좋으니까 신규 주택을 분양할 때 네. 소형만 팔아요. 인기 있는 걸 팔겠지. 예, 대형은 안 그럼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아예 짓질 않아요. 오케이, 맞아. 요새 대형 한참 안 졌었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신축으로 소형은 지금 누적의 그 집이 많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소형이 좋으니까. 예, 좋은 거 아니에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기 있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 가수요가 생겨요. 가수요가 생겨서 그 누적되는 늘어나는 수량을 늘어나는 공간에 소화를 해버려요. 근데 하락하면서 이 수요가 싹 없어져요. 가수요나 이게 싹 없어지면서 오케이. 그럼 뭐가 되냐면 초과 공급이 돼요. 소형이 초과 공급된다. 인기 있었던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왜 농작물 뭐 이거 잘 돼 그러면 많이 농사 져서 예, 그거랑 남듯이. 비슷한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안 팔리는 물건도 소형 소형이야. 위주로 이제 안 팔리는 물건이 예, 누적되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상승장이 때는 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형이 올라가게. 그 전에 인기 없었던 게 희소성 때문에? 희소성과 미분양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치. 그 예를 들면 이제 올라갈 타이밍에 그 현상 시장을 보면 소형은 미분양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근데 대형은 미분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러면- 그걸 사겠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뭔가 대형이 좋은 느낌이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둘씩 대형을 사는 거죠. 근데 대형이 없으니까 몇 사람만 사도 올라가는 게 훅훅 보인단 말이죠.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이 이제 더 이상 없다. 네. 입주를 막상 앞두고 보니 주변 시세랑 크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약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로또 청약엔 없는 건지. 네, 없어요, 이제. 분양가 산정 원리를 조금 이해하면 좋아요.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 분양을 시작한다라고 예정을 한다면 지금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이 분양가를 정해지기까지는 최소한 2, 3년 기간이 걸려요. 오케이. 인허가라고 하죠, 인허가. 인허가.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우면 땅을 사고 땅에다가 이제 정부한테 이걸 허락을 받는 그치. 거예요. 여기다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설계안도 만들고 거기다 이제 분양가를 그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다가 이게 심사를 내면 정부가 심사를 하는 거죠. 여기다 설계안 보니까 조경은 이렇고 해서 이건 통과 안 됩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예, 분양 가격은 지금 터무니없이 너무 비쌉니다. 오케이. 예, 내리십시오.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한참 전에 정해지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로또 분양이라는 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거는 거의 이제 건설사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는 거예요. 건설사는 어떻게 했어요? 잘 팔리니까 비싸게 팔고 또 싶겠죠. 올리겠지. 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 거는 이제 비싸게 나오는 거고 그렇지. 로또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강하게 정부가 가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그러면 이제 엄청 로또가 되는 로또가 거죠. 되는 거지. 근데 자 이제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요. 오케이. 예,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3년 전에 이제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는 완전 로또죠. 그러면 이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땅값이 어느 정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다음에 또 오르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 시점부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일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로또를 유지하는데 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는 올라가고 있어. 분양가는. 왜냐하면 옛날 가격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시점으로 이제 분양가를 책정할 때가 되면 이미 땅값은 다 반영이 되잖아. 높은 거를. 그럼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얘는 떨어지고 있기 있어. 때문에 그럴 때는 예, 건설사는 분양가를 내릴 수는 없어요? 땅값 안 밑으로? 내려요. 안 내려? 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분양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분양가는 그 건설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팔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냥 분양가 상한제 책정이 안 됐는데 이제 그 분양가 책정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담당자가 분양가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어. 그 다음에 분양을 했습니다. 가지고 순식간에 다 팔렸어요. 이 분양가 책정한 사람은 임원들한테 칭찬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질타를 받았을까요? 이게 뭐냐면 너 이렇게 딜을 못하냐 사람 심리랑? 어?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파트에 기본이 프라이스냐? 어? 감정이입됐어 지금. 이렇게 됐단 네. 얘기죠? 살짝 미분양이 나서 뭔지 알겠다. 살짝 미분양이 나서 이게 그렇지. 신압으로 이제 어차피 입주할 때까지 팔면 되니까 그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이 나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완전 미분양은 아니고 약간. 그렇죠. 예, 약간 비율 뭐 20% 30% 미만 정도 미분양이 나는 거는 나는 이 완판이 사람은 줄 진짜 이 포상휴가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재개발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있는데 재개발은 더 위험해요. 재개발의 그 일종의 호재는 예.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새 아파트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비용이 나가거든요. 건축비가 비용이에요. 원래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비용이에요. 좋은 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한 지역에 100세대 100가구의 이제 재개발 그 가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허물고 다시 지으면 약 5, 600개의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100가구 조합원들한테 100가구 나눠주고 나머지. 400가구 정도 뭐 이렇게를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걸 나눠주기.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건축비 내야 될 돈을 이걸로 세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근데 자, 조합원이 이제 추가 부담금을 덜 내려면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일반 분양하는 게 비싸게 잘 팔려야 돼. 그래야 되지. 근데 하락장이 되면 안 팔려요. 그리고 이제 비싸게 책정이 안 돼.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가 없네. 이 사업이 야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그럼 미루자. 그래서 하려네. 사업을 할 때 보통은 굉장히 높은 동의율이 있어야 사업이 진행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정부가 너 사업 진행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조합원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면 조합원들이 이제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생겨요. 생기지. 그러면서 추진이 안 됩니다. 추진이 안 되면 이 지역은 뭐냐면 슬럼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사실 살기가 불편한 지역이니까 재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 추진이 안 되면 더 살기 불편해지네.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진짜로. 그런 재개발은 또 사면 안 되겠네. 뭐든지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건을 바닥권에서 아무거나 사도 돼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이 막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바닥권에서 사놓으면은 좀 지나면 풀려. 이제 일반 다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돼. 올라가면서 얘가 사업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면 얘는 이제 기대감으로 막 가격이 올라가 그때부터.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이런 걸 샀다가는 다른 거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런 거는 이제 사업이 오히려 잘못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 위기에 6, 7년을 지나는 거는 열심히 벌어야겠네. 네, 현금을.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장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지금 뭐 섣부르게 뭐 10% 떨어졌다고 그 이금리에 뭔가를 산다든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소장님은 옛날에 뭐 하셨길래 이렇게 현장 중심이세요? 이런 걸 잘 알아요? 이런 심리나 막 이런 걸? 부동산에서 일을 했죠. 분양시장에서 일을 했어요. 수십 명을 제가 상담을 하니까 이분들의 심리 상태 가장 집중적으로 일할 때가 2013년, 14년, 15년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가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사면 대박이잖아요. 그랬어요? 나 네. 그때 뭐 했지? 이때 사람들이 사러 많이 왔어요. 강의 다니냐고 부동산 갈 시간이 없었어 내가. 근데 진짜 10명 오면 1명 계약하고 9명 그냥 갔어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알아요. 바닥인 건 알아. 근데 욕심을 부려요. 더 싸게 사고자. 그래서 그때에 본격적으로 제가 사람 심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이론하고 이제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그동안에 쭉 해왔던 거죠. 근데 그 돈을 그러면 팔은 돈, 네. 저 이제 뭐 월세건 전세건 가고 좀 남았어. 그럼 그 돈 뭐 해야 되나? 투자에 자신이 있어, 벌을 자신 있으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근데 이런 상황인 분이 투자에 돈을 벌 수 있는 포지션에 있을 확률은 좀 적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서 대출이나 이런 걸 없애는 쪽으로. 그렇지. 전세를 네. 들어가면 그래도 대출은 없앨 수 그렇죠. 있지. 대출을 없애서 그냥 전세로 살고, 그러니까 내 돈을 그냥 킵한다. 그렇죠. 이때는 그냥 킵하는 게 나은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원화채굴해라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럴 노동소득. 때는 그렇죠. 원화채굴. 내가 본업. 본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노동소득으로. 그렇죠. 예, 직급도 올리고 열심히 해서 맞아요. 예, 그래서 월급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이렇게. 2029년이나 30년에 2029년. 아, 이렇게 오래 그때 남았어. 지르시면 돼요. 원화채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데 6, 7년 걸려요. 네. 걸려요. 그렇게 해서 시드머니 모아서 자, 제가 장담하는데 규제가 다 풀려 있어요. 아, 그래? 예. 이제 좀 심한 데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상품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게 이제 미분양이 누적이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주택 문제가 아니고 경기적인 문제와 결부가 돼요. 뭐냐면 금융가. 예, 금융 이게 정책과, 뭐냐면 맞아. 건설사가 지금 오케이, 파는 오케이. 물건이 안 팔리는 거잖아요. 부도나는 건설사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연달아 연쇄작용이 생기죠. 부도나면 이게 그와 연결된 은행들이 부실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산업들이 다 연결된 산업들이 위험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13년도쯤에 부도나는 건설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미분양으로. 일군 기업들도 굉장히 맞아요. 위험했었고 위험했어요. 그다음에 두산건설도 그걸로 인해서 넘어갔죠. 맞아. 그리고 그때 소문으로는 자이도 진짜 휘청휘청했다라고. 이게 돈이 안 돌면 건설사들은 네. 한 방에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뭘 해주냐면 주택 경기를 살리는 것보다 이 미분양 해소하는 데 더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규제를 많이 풀겠구나. 그래서 이 미분양을 이제 팔리게 만들어야 돼요. 팔리게 만들려면 이 미분양 난 물건을 사면 이것만 혜택을 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일반 주택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주지 않고 일반 양도세, 예, 그냥 누진, 지금은 중과지만 이제 중과를 네, 네, 풀어주고 네, 네. 일반 과세로 들어가 있고 네. 미분양이 난 걸 사면 보통 이제 5년 정도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를 시켜줘요. 오케이. 네. 그래도 안 팔리면 취득세 면제를 해줘요. 근데 취득세 면제는 항상 뒤에 따라가요. 왜냐하면 이게 세금이 다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양도세는 국세고 맞아.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맞아요. 근데 지방세가 우리나라 그 지방 정부의 주 소득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를 시켜주면 지방 소득 재정이 안 좋아지거든요. 안 좋아지지.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아, 이건 정말 마지막에 쓰는 카드일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이 취득세 면제가 나온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진짜 안 팔리고 있다. 이랬던 때가 있었죠, 우리. 그렇죠. 2012년, 13년대 이거 이랬어요? 취득세 면제도 있었습니다. 아, 나 왜 그런 거 하나도 몰랐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네. 강의하느냐고 바빴어. 양도세 면제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양도세면 IMF 때도 그랬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리팍도 양도세 면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네. 아리팍도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아리팍이 뭐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아이. 서초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를 그렇게 불러요? 몰라. 아크로 리버파크. 그게 지금 평당 1억, 뭐 지금 한 1억 2, 3천 정도 하죠. 이런 것들이 미분양이 나면서 이제 기억으로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양도세 면제를 잠깐 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바닥에 가면 이런 혜택들이 이제 넘쳐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때 그런 물건들.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남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 동안을 봐야 되는 거네. 6, 7년 정도를. 네. 자, 그러면 지금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파트가 네. 요즘에 조금 떨어졌다. 예. 조금 떨어졌겠죠. 예, 예. 근데 심리적으로 옛날에 한참 올랐을 때부터 지금 조금 떨어지니까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네, 네, 네. 그때 못 풀었던 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예. 영쿨로 못 풀었던 한. 지금이 찬스야. 내가 네. 쟤보다는 싸게 산다는 느낌으로 요번에 대출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워낙 좋은 자리라 이건 잡으면 떠 그러고 살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 96,000원 찍고 89,000원이에요. 그때 사는 거랑 같아? 예. 야, 싸대. 이거 분명히 10만 넘어갈 건데 삼성전자니까. 지금 반도체 이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10만 무조건 넘어가. 89,000원이면 싼 거야. 떨어졌잖아. 그렇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5만 전자가 됐잖아. 5만 전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6만 전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울고 있어. 너 얼만데? 아, 저 삼성전자를 아니, 제가 로그인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승질나서 로그인 안 하고 있지. 요새 사람들이 로그인을 예, 안 해. 그렇죠. 응. 얼마에 샀어? 저 근데 그렇게 나쁠 때 사진 않았어요. 아, 그 말을 해요. 말. 얼마? 얼마? 후반대? 응? 6만 원 후반대. 아, 6만 자, 원 후반대면 괜찮아, 나쁘지 뭘. 않네. 근데 왜 로그인을 안 해? 로그인해. 요새 사람들이 로그인을 안 해. 그래도 지금 한 15% 정도는 손실일 구간이네. 아유, 뭐 그런 거 같고. 나는 78,000원에 샀어. 78,000원한테 그때 최 부사장한테 야 삼성전자 연락 떨어져서 지금 빨리 사야 돼 우리. 그래도 난 로그인은 한다. 뭐 올라가겠지 뭐 믿어. 난 한 10년 내에 올라갈 제 거라고. 채널 이름이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인 게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예, 들어갈 타이밍을 대충은 정확하게는 못 집어도 예, 대충은 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네. 작년에 막 올랐을 때 못 샀는데 지금 10% 떨어졌고 5% 떨어졌다고 지금 빨리 들어가 사야 돼. 이 그쵸. 금리에 예.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예. 거죠. 자,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에 관련된 정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 정책들을 보면 이제 금리가 지금 이제 아주 높잖아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거의 찍었다. 이제 곧 금리가 예, 좀 예, 이제 예. 내려올 거다라고 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 금리가 떨어지면은 사도 될까요? 아니에요. 또 사지 마. 네. 금리는 정확하게 제가 2차 요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론적으로. 아, 아파트에서 금리가 1차 요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아, 오늘 아주 꿀팁 많다. 네.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이거를 듭니다. 분석을 사실 잘못하니까 그래요. 그냥 금리만 놓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시장 상황이 먼저예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기 전에 시장 상황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면 시장 상황을 시장 상황. 오케이. 놓고 금리가 변한 거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 금리가 모든 시장을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분석하냐면 시장을 빼놓잖아요. 봤어.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안정 상황이라면 이제 금리의 영향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시장 상황은 항상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치. 항상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만약에 2020년, 19년, 20년과 같은 시장 상황이다. 상승장이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금리 인상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 아무리 금리가 올라도 사. 네. 맞아. 왜냐하면 그때는 그 금리에도 샀을 거야. 집값 올라가는 게 또 빠르니까. 금리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크잖아요. 맞아, 매덕이 그렇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손해보는 건 많아야 뭐 1000, 2000이잖아요. 그래서 왜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도 오르죠. 그렇죠. 30개, 100개 억제 정책을 내놔도 올라. 네. 그러니까 실제로 2020년 이때에 영끌한 분들 중에 뭘 한 분이 있냐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제 대출을 안 나오니까 어디로 갔냐? 이금융권. 그냥 그때 금리 좋을 때도 이금융권 가면 최소 8% 10%였단 말이죠. What?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금융권도 정부가 막았어요. 막으니까 뭘 했냐? P2P로 갔어. 개인 금융.
오 마이 갓. 개인 금융은 최소 12에서 15%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럼 지금 금리 인상하고 비교해 보면 얘가 훨씬 높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걸 감안하고도 집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가 높아서 손해보는 금액보다 집이 올라가서 벌어들인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완전히 시장 상황이 계속 오른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이제 문제는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락 쪽으로 턴을 했단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같아요. 이제 금리 인상은 하락 효과,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시장도 하락. 그러니까 금리 인상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2차 요인으로 구분해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자, 시장 상황하고 이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하고 방향이 같으면 큰 효과를 내요.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효과가 거의 제로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2차 요인이 뭐냐? 호재도 있어요. 음. 우리는 호재만 있으면 집값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2차 요인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호재가 생겨요. 그러면은 날라가겠지. 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덕원이나 이런 데들이 막 서울 집값보다 맞아. 더 올라갔던 게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오케이. 근데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3 아마 12년 말인가 13년 말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호선이 개통을 해요. 개통한다는 게 가장 호재잖아요. 네, 네. 이 집값이 안 올라가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터 떨어질 때도 호재는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치. 개통 예정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점점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하락해.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작동을 안 하네요. 예, 호재가. 막상 딱 개통하고 이제 기대했더니 아무도 눈치만 보지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뭘 했냐면 다시 던져버려요. 뭘 하냐면 야 부처는 안 돼. 그렇지. 부처는 안 돼. 호재가 있어도 안 올라가.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산 사람들은 올랐겠지.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1차 요인은 그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 지금 시장이 바뀌었어. 예. 근데 2차 요인은 금리야. 네.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같으니까 더 떨어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돼요. 그러면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렇지. 상승하지 않아요. 시장이 더 큰 거예요. 시장이 더 커. 네. 항상 이 주변 요소보다 시장 자체의 방향이 가장 중요한 요소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장 방향이 하락으로 돌아섰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부양책을 쓰고 막 해도 잘 안 먹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냐, 아직 아하. 본격적으로 하락을 안 했냐, 그건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언제 이게 이제 한 내년쯤 가면 드러나나? 그렇죠. 내년쯤부터는 이제 거의 본격적인 하락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에 이제 언제의 그 2차 요인들이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정책으로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걸 풀어버리면 상승한다니까. 근데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딱 들어서잖아요. 그럼 그때 막을 수가 없어. 그때 풀어주면 효과가 없어요. 지금은 효과 있고 예, 지금은 아직 왜냐하면 본격적인 하락장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제일 중요하네. 사람들의 제일 심리가. 중요하죠. 예. 상가는 어때요? 상가. 어. 상가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바로 솔직해서 좋아. 솔직해서 좋으세요. 상가 전문가는 아닌데. 근데 상가와 비슷하게 네. 가나요? 뭐잘 모르겠네요. 상가는 금리의 영향이 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상가는 세를 주니까. 그죠. 상가는 시세 차익형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월세를 받아 가지고 아,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익은 내 투자금 대비 몇 % 비율. 그럼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률이 몇 프로냐면 3%대에서 4%대예요. 아, 상가가. 예.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이 돼서 대출 이자가 그러니까 더 4%를 높아. 넘어가면 안 사겠지. 대출 받아서 상가를 지금 해서 임대를 놓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그렇지. 안 사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랑 분양했던 분들이 분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상가를 분양하고 계시다. 요즘 정말 안 팔린다고 아주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 상가는 금리가 좀 내리면 풀릴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어떤 분 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나는
강남 불패에 샀어. 아, 예. 똘똘한 한 채야. 네. 여기는 아무 일도 안 나올 거야. 네. 계속 오를 거야. 네. 이건 어때요? 이런 하락상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똘똘한 한 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락하기 시작하면 강남이고 뭐고 다 소용없는 네, 거라고요? 그건 옛날만 아니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요새는 어때요? 지금도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강남도 하락했다. 예. 그 지금 하신 말씀은 몇 주 전 얘기고, 벌써? 예, 몇 주 전. 몇 주 만에 얘기고. 또 변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 헐.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추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살 사람이 없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올라갔던 거는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데이터의 오류 같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가격 지수를 내는 그 기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이 있고 하나는 KB 예, 국민은행에서 이제 내거든요. 근데 얘네들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부동산원은 이제 주로 이제 약간 실거래가 중심. 오케이. 그리고 KB 지수는 호가를 많이 반영을 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정체기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정체기에서 왜 정체기가 되냐면 매수자들은 안 사요. 그러면 보통 다른 물건은 안 사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집은 파는 사람이 누구냐면 집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그럼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팔아요. 그래서 버티는 거야. 버티고 이제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힘의 우위가 이제 한쪽으로 조금씩 쏠리죠. 오케이. 그게 이제 지금 매도자 우위의 시장.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좀 이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상승장이었다라면 그게 이제 매수자 거지.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바뀌어요. 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매수자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매물 내놔. 예, 네가 오케이. 올려놓은 가격에는 나는 절대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더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강하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집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심이 심한 거죠. 부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 집은 절대 안 떨어져. 그래서 우리 담합해가지고 안 팔아. 예, 올립시다 더. 그래서 호가를 올려요. 호가를 올리니까 무슨 상황이 됐냐?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사람은 없는데 호가를 올리니까 KB 지수는 상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돼서 오른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몇 주 동안 진행되다가 그래도 지금 주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호가를 서서히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직 발톱도 안 드러낸 거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크레딧홈은 여기서 어떤 놈이 터질지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거의 안 가고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채권 잔뜩 보유하고 있는 연금, 은행, 보험, 증권 여기 또 완전히 재무제표 엉망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보다 여유로워질 당신의 내일을,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배우고 함께 부자 되는 미경 언니의 경제과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증시 하락장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동학개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계시는 핫한 증권맨이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름 어렵던데, 강영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권맨으로 인생을 시작하셔서 정말 1년 만에 대리승진하시고 뭐 5년 만에 부장 이렇게 막 네. 신화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는 유진투자증권으로 입사해서 08년도부터 쭉 영업을 해오고 있고요. 투자정보연구팀이라는 걸 리서치 같은 거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리테일도 이제 기업체를 탐방을 많이 가고 제대로 좀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걸 좀 팀장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쪽 저쪽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정체성이 방송인이냐 증권맨이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증권 브로커고요. 증권사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스트레스 좀 많겠어요. 주식이 장이 깨지면. 그러니까요. 어때요? 증권맨들이 지금 이제 한숨이 깊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뭐 증권맨들이 여기서는 이제 네. 좋아도 웃을 수가 없고 슬퍼도 울기도 어려운 게 네. 고객들이 더 힘들어하시니까 그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심이 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모여서 이제 위로하고 더 떨어지겠어. 막 아니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막 그리고 내년의 경제 전망 예측을 정말 예.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고 네. 걱정이 사실 상당히 많이 돼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상황 현재 팩트로만 봐서 전문가의 의견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할 땐 입장 정리라고 하는데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없고 혹은 하방 포지션을 구축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내려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쥐고 있으면서 이 반토막 난 분들은 그분들한테는 거기다 이제 소금을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는 페드가 금리를 인상해서 긴축을 들어가면 네. 지금 그대로 아주 스토리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해 아래 새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페드가 긴축할 때마다 나오는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식 투자를 처음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승장에 들어와서 이걸 경험을 안 해보니까 퍽 맞는 거예요. 이런 홍역들을 한번 앓고 나야 이제 조금 경험이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건데 긴축을 하면 유동성이 빠져나가니까 주식시장이 한 차례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면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 기업, 정부들이 어떤 실질적인 타격을 얻어요. 기업체는 해고를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돈 써야 되고 옷 좀 사 입어야 되는데 뭐 카드값 내야 되고 이자 부담 높아지니까 두 벌 살 거 한 벌 사고 그러면 기업들 실적 내려가고 내려가죠. 그러면 그 중에서 10벌을 팔아야 먹고 사는 기업이 있고 7벌만 팔려도 먹고 사는 기업이 있는데 10벌 팔리다가 9벌, 8벌 이렇게 팔리면 10벌 사는 기업들은 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해고도 늘어나고 경기가 다운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이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단계상으로 1, 2, 3로 보았을 때 2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2단계라면 네. 정확히 기업 실적들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금 나빠질 거야라고 하는 거고 아직 확실히 내려간 걸 경험하지는 아직 않았어요. 아니죠. 이제 첫 분기예요. 그게 첫 분기. 9월 달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거가 이제 첫 분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제 3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게 6개월 후에 타격을 줘요. 주지.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건데 이제 남은 건 크레딧이라고 해서 갑자기 어디가 막혀버려 돈줄이 막혀버려요. 영국이 터진다든가 한국에 뭐 PF 부실이 나서 건설 사이트 막 올라가다가 막 부도가 나왔고 그냥 골조만 올라가고 뼈대만 남아있다든가 멀쩡한 금융사가 갑자기 뱅크럽시 나갖고 구제금융을 얻는다든가 삼성이 갑자기 쇼크 내갖고 막 갑자기 막 멀쩡하던 회사가 막 이렇게 된 이런 거가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데 그 크레딧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직 이 발톱도 안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크레딧 온다. 이거 오면 진짜 왕이야. 얘가 오면 리세션에서 엄청 무서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번 1차적으로 유동성 빠지고 실적 장세로 빠지고 있어서 줄줄줄줄 새고 있는데 크레딧 오면 여기서 어떤 놈이 터질지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잔인하다. 난 받아들이기 싫다. 부인하고 있는 과정이 지금 현 상태라고 딱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안 쳐다볼 거야. 이제 주식은 내가 무조건 갖고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게 끝나야 이제 끝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어떤 수순이 옛날에 우리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 네. 이게 사실 그 스텝대로 간다 하셨던데 네. 아까 말씀하신 크레딧까지 대부분 꼭 가요 이런 게? 거의 거의 안 가고 중간에서 다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크레딧까지 가면은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보통에 왜 또 어차피 또 회복될 거 아니에요? 회복은 되죠. 회복은 되는데 이제 그게 단계별로 있다고 하면 실적이 부러지면서 리세션이라고 경기 후퇴가 오는 경기 후퇴. 네. 기업 실적이 부러지면서 오는 거 오면서 차라리 크레딧은 빨리 터지는 게 나아요. 오케이. 네, 그 하는데 그래야 빨리 그냥 네. 다 받고 해소하지.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이제 제일 길었던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08년도에 크레딧이 터졌을 때는 네. 회복되는데 76개월이 걸렸습니다. 76개월. 진짜요? 경기가 회복되는데 6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길었던 게 이제 뭐 1960년대, 70년대 이전은 다 뺐어요. 뭐 그쵸. 대공황 이런 건 빼. 근데 그거는 페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책을 잘 못 쓸 때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니까 그건 빼. 그럼 70년대 이후만 8번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길었던 건 서프라임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는 닷컴 버블 때입니다.
닷컴. 예, 오케이. 그게 00년도부터 03년도까지 빠졌어요. 쫙 빠지고 나서 00년도부터 03년도까지. 03년까지. 예, 그게 쭉 빠진, 계속 빠진 그 거예요. 버블이 빠지면서. 네. 오케이. 하락장이었습니다. 아하. 뭐 그 중에서 와서 911 테러 2001년도 9월 달에 911 테러가 났고 그게 내려갔다가 쇼크를 극복하고 올라오니까 엔론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이 나면서 맞아. 에너지금 엔론 파산되면서 완전히 이제 시장이 클리나가 됐습니다. 03년부터 07년도까지 쫙 끌어올리는 장이 나오다가 거기서 금리를 또 땡겨버리니까 부동산 버블이 빵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오케이. 지금은 그러니까 99년도 닷컴 버블에서 주식시장이 올라서 이거 꺼뜨리려고 쫙 해서 3년 빼고 네. 다시 4년 올려갖고 07년도까지 다시 본전 찾아놨더니 또 빠지고. 부동산이 뻥 터져서 또 하고 그거 회복하는데 7년 걸려서 2013년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 버블, 채권 버블, 주식 버블 한꺼번에 다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끝이고 어디서 막힐 거냐라고 예단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 오케이. 제가 예전에 이제 17,000선이나 막 이런데 부동산 이렇게 왔을 때 이건 예수님이 재림해도 이 거품은 막을 수가 없다.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가 그 세 가지 시장 모든 게 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지금 역사상으로 1940년대 이후 대공황 이후 가장 타격을 받은 데가 채권이에요. 채권 시장은 완전히 거덜났어요,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채권 잔뜩 보유하고 있는 연금, 은행, 보험, 증권 여기 또 완전히 재무제표 엉망될 거거든요. 그러면 뭐 국민연금 막 이런데 네, 채권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사학연금 뭐, 네. 뭐 이런데 큰 돈 만지는 데를 네. 말하는 거죠. 네. 여기가 깨져. 여기가 채권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보험, 증권 여기 다 갖고 있는 다 깨졌죠. 그러면 이제 그거 손실을 어떻게 메꿔? 재무제표에다 반영해야죠. 메꿀 수가 없죠. 이제 열심히 이제 앞으로 몇 년 또 이제 장사해갖고 벌어야 되는데. 재무제표에다 반영을 해요. 네. 그러면 재무제표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5천억이 있었다. 이거 가지고 담보 잡아서 5조 원어치 영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2천억 깨졌어. 그럼 3천억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지. 장사를 3조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익도 줄어들 뿐더러 그동안 빌려줬던 대출해줬던 2조 원을 감아 올려야죠. 감아 드려야죠. 그러면 너 빚 갚아. 그러면 거기서 대출 받아갖고 장사하던 기업들, 가게들 다 자산 팔아가지고 돈 갚아야죠. 부동산 대출 같은 것도 그치. 마찬가지죠. 2조 원이 갑자기 상환 때문에 주식이고 채권이고 부동산이고 다 집어 던지면 가격이 다운이 되죠. 그쵸. 그게 플런지가 나오고 그러면서 못 갚게 되면 레이트가 낮아지면서 크레딧 막혀버리는 거죠. 부도 이게 나오면서 오케이. 클리나가 되는 과정이 지금 남았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반 정도 걸릴 수 있는데 회복하는 거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희망사항은 뭐냐면 네. 미국 경제가 아직은 탄탄합니다. 그렇게 거품이 났어도 고용시장이 빵빵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흔들리지 않아요. 오케이. 그리고 예전처럼 서프라임 때는 돈 없는 사람이 빌려갖고 집을 두세 채 사면서 부도가 나버렸는데 지금은 변동금리로 한 사람만 힘들지 고정금리로는 2%대로 고정금리 해갖고서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안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버틸 거예요 아마. 오케이. 그리고 고용시장 좋고 미국 기업은 양질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버틸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이런 데가 이제 아시아들 다. 뻥 터지겠죠. 고기가 이제 터지면 미국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형이 도와줄까? 내 달러도 많은데 좀 줄까? 니들 달러 필요 없다고 자꾸 니들끼리 손잡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데 형이 좀 도와줄까? 너 도와주면 얘기해. 구제금융 아니면 뭐 얘기해. IMF 동원해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카우보이야? 약간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를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시 그럼 좀 읽고 봐야 되는 그렇죠. 시기네요. 예.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너 테이크 올 소샤이티에 진입할 겁니다. 여기서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은 원래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빚을 내는 사람이 좋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 집값이 이게 10억인데 이거 대출 받아갖고 3억 주고 내 돈 3억에다가 7억 빚대서 했더니 금리 2%로 해갖고 집 20억 되면 그게 인플레거든요. 그러면 빚을 낸 사람이 이득이지 7억 꿔준 은행은 이거 손해보는 거거든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리세션이 와서 이 자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이 빚 얹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라는 걸 다른 말로 굉장히 표현하면 부의 재분배인데 네. 가장 간단하게 표현해서 저거 좋은 거 알아. 아 이거 고려청자야 이거. 아 이거 10억 가치가 있어. 근데 급해서 1억 원에 사라고 해도 현금 1억 원이 없는 거야. 오케이. 은행 대출 받으려고 해도 대출해주는 사람이 없어. 없어. 은행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를 보고 1억 원에 사면 되는 건데 1억 원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 네. 그게 리세션이고 페드가 지금 자산 가격을 폭락시켜서 그거를 만들겠다고 금리를 땡겨버리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리지 말고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장한테 이 흐름을 맡기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막 눈에 채여, 발로 채여. 그러면 현금이 없으니까 그렇지. 현금 없으면 이제 당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빨리 현금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어떻게 현금을 만들어요? 현금을 그럼 집을 팔아요? 팔리면 지금이라도 팔면 좋죠. 진짜? 예. 팔리면 파는 게 맞아요? 부동산은 물어보지 마세요. 저 잠백이에요. 부동산 잘 모르겠어요. 저 부동산 투자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얘기해요. 너는 주식만 해라. 너는 네 잘하는 거 해야지 왜 부동산을 자꾸 손대냐. 그래서 부동산 잘 못해요. 저는. 그럼 주식은 계속 빠져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나와요? 지금 이제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공포 심리가 극한에 달아서는 상황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다가 이 정도야? 정말 이렇게까지 돼야 돼?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있으면 뭐 때문에 이렇게 내렸는지 뉴스가 빵 터질 겁니다. 그럼 거기다 대고 다 지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닷컴 버블 때보다 지금 더 버블이었어요. 인플레 고려하고 금리 고려하면 훨씬 더 빠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30% 빠졌어요. 근데 닷컴 버블은 75% 빠졌습니다. 그리고 3년 빠졌어요. 지금 1년 빠졌거든요. 반등을 6개월 준다라고 해서 앞으로 갈 길이 추세를 전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한 비쌀 시점에 와서 팔고 나서 현금을 확보하고서 저 밑에 가서 깎으러졌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 또 와서 또 떨어진다 그러고 얘기하면 계속 떨어진다. 금리 올려도 떨어진다고, 금리 내려도 떨어진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경고했잖아요. 1년 전부터 하지 마시라고, 현금 마련하시라고. 고객들 오시는 분들 다 돌려보내고 나중에 갖고 오시라고 1년 지나서 보시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장기 투자해야 된다, 가치 투자해야 된다, 어설프게 주식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에 대한 그 소신과 확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기관이고, 아니 뭐 그거에 대해서 장기 투자, 받아들여야 가치 돼요. 투자 하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워런 버핏이 멀티플 50배, 70배에서 장기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게 반만 알면 안 되는 거구나. 안 돼. 이게 미국에서 넘어오면 물만 태평양만 건너오면 이상하게 막 베베 꼬여 막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렌지 나무 사다가 여기다 심으면 있잖아 탱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앞뒤 다 빼고 그 구문만 딱 갖다 놓고 딱 그거 가지고 얘기하니까 언제 워런 버핏이 그렇게 고점에서 테크 주식에 멀티플 100배짜리 장기 투자라고 했어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맥도날드, 코카콜라, 캐시플로우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전부 30년 동안 맥도날드, 코카콜라, 캐시플로우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 잘 벌고 경기가 아무리 침체돼도 먹는 코카콜라하고 햄버거를 먹는 이것만 살아. 그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어설프게 그걸 자꾸 저도 책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바닥에서 잡아서 장기 투자하는 거지. 예. 고점에서 잡아서 장기 투자하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왜? 장기로 떨어져? 장기로 떨어지는 거지 되는 거지. 주식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도 나고 거기다 또 유상증자 하라고 돈 가져오라고 하면 생돈 그거 돈도 없는데 유상증자 안 받으면 그거 안 되고 30% 40% 손에 그냥 앉아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을 좀 경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활황장이 오니까 들어와서 어설프게 숟가락을 얹은 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아마 이 크래시가 있고 나서 아마 그 한국 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성숙되는 시장이 될 거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파동이거든요. 이게 페드가 돈을 훅 밀어줄 때 부자가 되는 거고 호흡이잖아. 이게 호흡이거든요. 페드가 호흡을 해요. 그때 밀어주는 거야. 후 하고 살아나라고 밀어줄 때
주식이고 채권이고 뭐고 다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들이마실 때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금 대놓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니들 부동산 너 한국은행장도 금융위원장도 너무 부실이 너무 많고 이거 부동산 너무 버블이다 하고 정부도 막으려고 하고 다 앞서서 정책 당국이 다 막는데 야 정부가 틀렸어 니들 뭐 해서 그래봤자 못 막아 하면서 왜 평당 1억짜리 들어가서 살 집도 아닌 18평짜리 아파트에다가 돈 있어서 사는 거야 뭐 묵혀놓으면 되죠. 왜 빚내다가 거기다 그걸 찍냐고. 그러면 고정금리라도 하든가. 변동금리로 찍어야 0.23% 애낀다고 하면서 그거 해놓고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자기 받는 월급의 진짜 그런 60% 70%를 다 이자로 대고 있어요. 진짜 그러고 때 지금 30대 40대 중에 큰일 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들? 거기다가 막 주식이고 뭐고 하는 거마다 다 깨졌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구원 요청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엄마 아버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엄마 아빠들 되게 불쌍한 거야. 열심히 살고 집 한 칸 마련했더니 아들놈이 가갖고 사고 쳐갖고 그거 자기 집 팔아갖고 담보 잡아서 또 아들 줘야 돼. 뭘 줘? 아니 이게 대한민국 부모들이 애들 죽는 소리 하면 다 하게 돼 있어. 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이렇게 하나만 딱 망해야지 연쇄로 망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그럼 옛날에 봐요. 주식 폭락장 올 때마다 사전에 8촌까지 무너졌었지. 그렇죠. 네. 아직 집안에 다 무너진 게 많거든요. 꼬리를 잘라야 돼. 꼬리를 잘라야 돼. 네. 네가 책임져 그래야지. 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아이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 맞나요? 투자자? 네, 투자자 주식 하시는 분들. 한 3분의 1 좀 안 3분의 되는 1까지 것 와요. 같아요. 예. 제가 처음 뵀을 때만 해도 그때 분명히 5분의 1이라고 했었는데 자 3분의 1 됐습니다. 결국 주식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 그 주식시장이 또 급락하는 시장도 있었고 하면서 사실 그 가장 좋았던 시장에 비하면 불안감이 되게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프로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멘탈이 엄청나게 그 흔들리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주고 정말 롱런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셨던 김프로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아주 초보들을 위하여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라고 이 책에 처음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선 그 얘기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드머니에 대한 걸 굉장히 전에도 강조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도 이 책에서는 시드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드머니 얘기 좀 해주세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로 또 어떤 기관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데요. 1995년 가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저의 자산 상태를 보면 집사람이 그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그 2천만 원을 제가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비교적 고액 연봉자인데 회사에서 채권 거래하느라서 뭐 100억, 200억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술도 마시러 다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도 엉망으로 하고 뭐 이 채권부 부서 직원들은 은행 거래를 많이 하니까 은행에서 그때만 해도 대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대출 가면 채권부 직원들은 막 해줘요? 네, 1,000만 원, 500만 원씩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일도 바쁘고 채권을 배우느라고 주식은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행 가면 또 은행의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뭐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 또 이 영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는 또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식을 한 2천만 원 한 것 같은데 한 1,000만 원 손해봐 있는 상태고 그것도 대출이고 뭐 총각되니까 돈을 안 모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정말 아내한테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일단 부채를 끄고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일산 신도시에 신접살림 할 때인데 그때는 3호선이 구파발까지밖에 안 가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일산 사는 선배를 그 지하철 3호선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김대리 어떻게 해서든지 5천만 원만 모아봐.
금방 5억 된대. 근데 지금도 5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게 무려 95년도니까 20년도 훨씬 더 지난 그렇죠. 일이잖아요. 근데 5천만 원 모으기도 쉽진 않은데 5천만 원이 금방 5억 된다라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되게 신뢰하는 선배라서 제가 그럼 해보겠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은 못 모으고 3천만 원을 시드머니를 만든 거예요. 부채 정리하고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돈 3천만 원을 모아서 이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이 3천만 원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96년도인데 99년도 되니까 3억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1년여 만에 다시 잃었던 걸 다 커버하고 한 5천만 원 되고 또 한 7천만 원 정도까지는 잘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7천만 원이 모였는데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7천만 원을 이거 주식 계속 할까? 하다가 싹 다 팔아가지고 7천만 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계속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멈출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 줄일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뭐 세상에 IMF가 올거나 뭐 그걸 예상한 건 아니고 30대 초반에 유학을 가서 내가 성공하려면 이 주식 계속 하면 안 되겠다. 그 결단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유학 가자마자 IMF 온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의 시드머니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걸 제가 그때 경험한 거죠. 채권 금리가요 30%가 된 겁니다. 맞아. 삼성그룹에서 발행한 채권 금리가. 그래서 3천만 원 뚝 띄어서 이 채권 금리 투자하고 그게 만약 3천만 원 투자하면 연에 1,000만 원씩 붙는 거예요. 30%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3년 동안 3년만 버티면 더블 나는 거예요. 그러네. 그걸 투자하고 그러고 나서 미분양이 뭐 다 미분양이에요. 서울 요지 미분양이죠. 다 미분양이잖아요. 그 집 사면은 막 우대해줬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24평형 용산에 있는 24평형 아파트를 미분양을 샀고. 산 거예요. IMF가 대충 마무리되고 99년도 말에 한국에 오니까 채권은 어떻게 됐다고요? 2년 사이에 거의 더블 났죠. 네. 그리고 1억 1천만 원이었던 분양가는 거의 2억 3천만 원이 돼. 야, 다 더블이 됐네. 다 더블 된 거예요. 3천만 원이 거의 2억 된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나서 그걸로 주식해서 20%, 30%만 수익이 나니까 3억이. 그러니까 10배가 난다라는 게, 허상이야. 저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들을,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면 3천만 원을 3억으로 만드는 건, 그래, 용케. 그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3억이 30억이 되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해 보이시죠? 그쵸. 근데 이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1,000만 원을 1억을 만드는 것보다 1억이 10억 되는 게 혹은 10억이 100억 되는 게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더 쉬워야 맞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시드머니가 크면 클수록 할 수 있는 투자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오케이. 은행에 가셔도 아마 그러실걸요. 내 통장에 잔고가 1,000만 원 있으면 대접도 좀 다르지만 이렇게 내놓는 상품의 숫자도 굉장히 간단하시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억 고객이면 일단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 그러지. 쫙 펼쳐주죠. 네. 만약에 100억짜리시면 오죠. 사무실로. 그 시드머니를 예. 어떻게 모아야 돼요? 시드머니 모으는 방법은? 그거. 시드머니는 철저하게 우리의 노동소득, 근로소득으로 모으셔야 된다. 제 지론이에요. 네. 그냥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댕겨. 다녀가 네. 아니고 댕겨. 모으는 것과 투자하는 것을 좀 분리하고. 분리해야 네, 되는구나. 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야, 시드머니 그러면 나 1억 모을래.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10배 주식 투자하려고. 사실은 이 1,000만 원이 시드머니죠. 1억이 그쵸. 시드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1억을 시드머니로 하려면 1억을 모으기 위한 나의 캐시플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다 그러면 야 우리 총소득이 1년에 둘이 합쳐서 1억이다. 그러면 근검 절약해서 우리 3천에서 4천씩 모으자. 오케이. 그럼 2년 반 동안. 그리고 원래대로도 그 정도 모으려고 그랬는데 좀 빨리 모으려면 야 우리 소비 좀 줄이지. 그러면 원래는 1년에 부부 합산으로 3천만 원씩 저축하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 이게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드머니가 기간 중에 더 커지든지 아니면 목표한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부모님이 야 시드머니라고 생각하고 이걸로 투자해라 1억 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시드머니는 규모는 크지만 견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간 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이 돈도 쌓아야 되지만 이 돈을 매니지할 수 있는 나의 능력도 같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돈만 쌓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돈 쌓여지는 속도만큼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취득해서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보면은 그 시드머니를 모으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모아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예전에 우린 다 농촌 출신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아무리 기근이 오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배고프다고 막 징징거려도 건드리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종할 그 씨앗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렵다고 써버리면 그 다음엔 그냥 재앙이거든요. 네. 시드머니 그런 거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작은 시드머니를 큰 시드머니를 만들게 투자하면 되지. 그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 말씀을 수없이 했어요. 네. 그거는 좋은 시드머니의 축적의 경로가 아니에요. 아니다. 예. 그리고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큰 자산을 모은 분들도 덜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문데 아니, 책 자꾸 나오잖아요. 나는 1,000만 원으로 우린 10억 만들었다. 그런 분들만 본다니까요. 매스컴이나 책에서는 그런 분들만 해야 잘 팔리니까 그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에 투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정말 안 쓰고 안 잊고 이건 뭐 2번, 3번 반복해도 아마 맞을 거예요. 동감하실 거예요. 아마. 그럼요. 그리고 저희 자녀들, 딸, 아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충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종목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아마 자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간적인 성숙을 하는 과정으로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 시드를 모으는 데 있어서 보통 시드라 하면 지금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투자할 정도의 시드는 어느 정도를 보세요? 저는 그 한 10년에서 15년, 짧으면 10년, 길면 15년 동안 그 이후에 나의 총 자산 네.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아, 그 그거의 계산하는 10분지 법이군요. 1 정도. 10분지 1. 네. 예를 들면 지금 25살이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가 35살 혹은 40이 됐을 경우에 네. 내가 어느 정도의 웰스 부를 갖고 있으면 오케이. 괜찮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10억이라면 1억은 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맵을 세워야 되는데 이 로드맵의 끝에 생각이 별로 생각이 없죠. 없구나. 생각이 없어요. 네. 그 생각이 왜 없느냐면요. 이런 왜? 거예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죠? 아이고 뭐 어떻게 하냐. 부자로 살아야죠. 다 부자 되고 싶어 한다. 근데 그냥 그거는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예, 근데 그냥 나의 희구예요, 희구.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학교 다닐 때 예. 중학생들한테 야, 너 나중에 어느 대학 갈래? 그러면 다 서울대학 간다 그럴 거야. 그렇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고 고3 정도 되면 이제 자기 성적을 많이 하는데 내려오지.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는 게 어렵더군요. 저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고. 어렵죠. 네, 어렵죠. 왜 모든 사람들은 스카이 캐슬이 되고 싶어 하는데 못 가냐? 왜 그런가요? 정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전국 100등 안에 못 들면 그 대학 의과대학에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러면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냐 이거죠. 내가 우리 학교에서 1등해도 그 대학교 의과대학에 못 갈 가능성이 더 네. 많죠. 제 노력하고 거의 무관해요. 뭐 거의 무관하다는 거죠. 왜? 커트라인과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본인이 원하는 과에 못 가요. 정해져 있어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불행의 룰이에요. 네. 근데 부자는 정원이 정원이 있을까? 있나요? 꿈에 정원이 없는 것처럼. 없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로 결심하고 부자 되는 트랙으로 들어서서 우리가 정말 누구나 다 한때 공부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 노력을 쭉 이어가면 부자 되기에 네. 쏟아붓는 거지 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원하는 그 대학을 성취하는 확률보다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저보고 만약에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높아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네. 100% 부자 되는 길을 선택하죠. 이게 훨씬 더 쉬울 거니까요. 다들 부자 되는 꿈을 네. 꾸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이제 시드머니를 여쭤봤잖아요. 네. 10% 정도 내가 나중에 40대 뭐 만약에 20대라면 40대 이 정도 돈을 가졌으면 좋겠어의 10% 정도가 시드머니로 가지면 좋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30억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만 40대 초반에 네. 많은 거죠. 40대 초반에 그 정도면 네. 진짜 괜찮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아야 될 시드머니는 3억 3억 이죠. 정도가 네. 되는 거네. 네. 그러면 3억을 모으는 동안 이 3억을 그 얼마 안 되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네. 시드 투자를 해서 시드를 3억까지 끌어올리는 걸 하면 아니에요. 안 그건 된다. 아니라 일에서 모은 이래서 소득으로 네. 쌓아나가라. 쌓아서 혹은 안전한 투자로. 그럼 이 안전한 ETF 같은 건 해도 될까? 그것도 이제 주식에 연결된 거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채권을 산다든지 부도나지 않는 채권을 요즘 채권 사기 굉장히 좋아진 거 아세요? 네. 예전에는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요 회사채 같은 것들 2% 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4% 넘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부도 안 날 만한 거. 네, 네.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근데 그러면 4% 받아가지고 언제 10년 만에 10배로 불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시드머니를 모으면요 어떤 찬스가 오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는 뭐에 시달리냐면 변동성에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피곤한 예로 2년밖에 안 지났을 때도 자산 가격이 훅 빠진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금융위기가 있었죠. IMF 네, 네. 있었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큰 변동성 구간이 오기도 하고요. 또 그 큰 변동성 구간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네. 그 기간에 사실은 시드머니를 모아두고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조금 더 우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걸 이용한다고요. 근데 시드머니도 없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시드머니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분들은 가난해지죠. IMF 때, 금융위기 때 가난해진 분들은 공통점이 다 그거예요. 시드머니가 충분치 않았거나 그 얘기는 무리하게 투자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투자한 분들이죠. 그러면 이 시장 내에서 대체로 그렇거든요. 어떤 일방의 돈이 어떤 다른 일방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리한 입장에서 네. 경쟁을 하는 그분들이 최종 위너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유리한 조건이 뭐냐? 본전이 두둑한 분이 이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주전 선수 예를 들면 투수들 제5선발까지 특별한 팀이 결국 페넌트 레이스에서 이기잖아요. 네, 네. 비슷하죠. 내 시드머니가 든든하게 있는 것.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드머니 있는 시드머니인데 이걸 모으는 경로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정말 로또를 맞아서 코칭이 없어요. 코칭이 없죠. 좋은 그런 감독이 거네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선수만 있는 거예요. 시드만 있는 거거든요. 시드머니 단계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자,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가서 예. 올해의 투자의 원칙 한 3가지만 요걸 좀 주의하셔라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왜 어려운 구간이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자, 주식 시장에는 3가지 그 투자의 주체가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있고 기관 투자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죠. 외국계의 기관 투자자죠. 네. 기관 투자가들은 저도 해봤지만 어떤 전략을 쓰냐면 전체 운용 자산이 만약에 1조다. 그러면 그거를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주식에 넣고 몇 대 몇으로 나눠서 채권에 넣는지 이걸 결정하거든요. 이걸 자산을 배분한다고 그래요. 이 결정이 제일 중요한 결정인데 자, 예전에는 금리가 얼마지? 그랬더니 한국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게 1%예요. 야, 이거 갖고 하면
나중에 연말에 사장님한테 칭찬 못 받겠다. 혹은 고객님들한테 수익을 못 돌려주겠다. 그러면 이 1조라는 돈 중에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할까요? 줄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만큼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많아지겠죠. 그게 한계 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올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려? 한국에서도 벌써 3번 올렸죠? 그러면 당연히 본부장 입장에서는 주식 매니저한테 야, 너 그만해. 채권 매니저한테 너 더해.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식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이 줄어. 그만큼 줄 가능성이 있죠.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런 게 발생해요. 미국은 지금까지요.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였거든요. 네. 최초로 금리를 한번 올렸잖아요. 며칠 전에. 그래서 0.25가 됐어요. 근데 2022년에 연간으로 통틀어서 이 0.25씩 많으면 6번에서 7번 더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 되냐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기준금리는 뭐예요?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과 미국의 은행들 간의 초단기 금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긴 채권은 이거보다 더 높아질 더 거고 높아지죠. 미국의 회사들이 발행한 건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또 벌어지고. 줄어들어요. 한국이 원래 월등히 높았어야 되는데 미국이 빨리 올리면서 한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과 미국에서 투자하는 채권 수익률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보다 미국에 머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선진국이 유리하고 신흥국은 좀 불리한 국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최근 들어서. 저쪽이 금리가 오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과 채권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환경이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도 조금 불리한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걸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있고